체인링크라고 혹시 들어봤어? 자전거 체인 뭐 그런 건가? 우리 딸,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왜? 뭔데? 엄마가 요즘 유튜브 주식 채널을 보는데 체인링크라고 혹시 들어봤어? 자전거 체인 뭐 그런 건가 계속 영상이 뜨길래. 당연히 알지. 요즘 체인링크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뭔데? 그거 투자해도 괜찮은 거야? 마침 엄마가 목돈이 좀 있어서. 아니, 뭔지도 모르는데 투자하겠다고? 할 때 하더라도 뭔지는 제대로 알고 해야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 알아? 응? 스마트컨 뭐라고 딸? 엄마, 가게 인테리어 새로 할 때 기억나? 그때 인테리어 업체 골라서 같이 계약서 쓰고 공사 진행했잖아. 그런 계약을 블록체인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러.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하는 계약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현실에서는 계약을 해놓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개판으로 공사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계약대로 한 거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블록체인에선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블록체인에서는 한 번 계약을 작성하면 그 계약이 무조건 이행되어야 하고 아무도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작할 수 없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서로 검증해주기 때문에 모든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아, 그래? 그러니까 현실과 달리 계약이 잘못돼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는 거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바로 외부 세계랑 철저히 단절돼 있다는 거야. 블록체인은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철저한 보안이 생명이라 블록체인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들과도 연결될 수 없게끔 만들어졌거든. 예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 오늘 비가 오면 엄마가 10,000원을, 비가 안 오면 내가 10,000원을 갖는 아주 간단한 내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알아야 엄마랑 나 둘 중에 누가 이겼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로 우리가 내기를 하면 누가 이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 스마트 컨트랙트는 외부랑 단절되어 있어서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거든.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맞아.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을 연결해줄 수 있어야 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오라클이란 거야. 오라클은 말하자면 현실 세계의 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서비스. 야, 예를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를 오라클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만약에 다리가 단 하나뿐이라면 어떨까?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다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기거나 알고 보니 다리가 잘못된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이때 하나의 다리에만 의존하고 있던 스마트 컨트랙트는 여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단 하나의 오라클, 즉 중앙화된 오라클의 문제점이야. 중앙화된 오라클은 오류나 장애, 해커 공격 등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리를 여러 군데 설치해 그중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오라클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이걸 탈중앙화 오라클이라고 해. 그리고 이 탈중앙화 오라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체인링크인 거지. 그렇구나. 체인링크 진짜 대단하네. 체인링크는 그럼 누가 운영하는 거야? 체인링크를 처음 만든 건 이 두 사람이야. 블록체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두 사람을 축으로 한 체인링크 팀에서 대부분 결정한다고 해.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블록체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온체인에는 체인링크 팀 같은 조직은 따로 없어. 대신 체인링크 네트워크가 열심히 작동하고 있지. 체인링크 네트워크는 수많은 오라클 네트워크들의 집합인데 이때 각각의 오라클 네트워크는 다양한 오라클 노드들이 참여함으로써 구성돼. 여기서 오라클 노드를 운영하는 개별 주체를 체인링크에서는 노드 오퍼레이터라고 불러.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체인링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어. 얻을 게 없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겠지? 노드 오퍼레이터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LINK 토큰이야. 링크 토큰은 체인링크가 직접 발행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일종의 지불수단이라서 노드들에게 보상을 주거나 페널티를 부여할 때 다 이 링크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링크 토큰은 체인링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부터는 체인링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설명해줄게. 잘 들어봐. 체인링크 작동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 바로
데이터 요청,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증, 데이터 제공이야. 먼저 데이터 요청부터 볼까?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람은 누굴까? 당연히 외부 데이터가 필요한 스마트 컨트랙트겠지?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을 진행하려면 외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오늘의 날씨 같은 일에서 데이터부터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가 정보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필요로 해.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체인링크한테 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둘은 계약서를 쓰기 시작해. 엄마 인테리어 계약할 때도 인테리어 맡길 업체를 고르고 공사할 때 쓸 자재의 종류나 가격대 이런 것들을 업체랑 같이 정해서 계약서 썼잖아. 스마트 컨트랙트랑 체인링크도 똑같아. 그런 조건들을 같이 정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서를 체인링크에서는 SLA라고 불러. SLA를 체결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같이 정해야 해. 먼저 누구한테, 즉 어떤 노드한테 데이터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할지를 정해야 해. 체인링크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드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건 노드들의 성적표 같은 거야. 노드들이 그동안 다른 요청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요청을 잘 수행해왔는지 이런 기준들로 평가해서 노드마다 평가 점수를 매기고 이걸 성적순으로 정리해서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보여주는 거야. 만약 스마트 컨트랙트가 따로 원하는 노드가 있으면 바로 그 노드랑 매칭해주면 돼.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원하는 노드도 없고 누구랑 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때는 체인링크가 한 가지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 바로 입찰을 통해 작업할 노드의 수와 유형을 정하게 하는 거야. 스마트 컨트랙트가 요청했던 내용을 오라클 노드들에게 전달해서 노드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작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드들은 참여 의사와 함께 자기가 받고 싶은 보상은 얼마인지, 페널티는 얼마나 내걸 건지도 같이 제시해야 해. 아까 보상, 페널티 이런 것들은 다 링크 토큰으로 지불한다고 했지? 보상의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희소성, 시장 가치 등을 따져서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링크 토큰을 받고 싶은지 정하게 돼.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정량의 링크 토큰을 담보로 맡겨둬야 하는데 이때 담보로 맡긴 링크 토큰의 수량이 많을수록 최종 데이터 제공자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져. 그렇지만 만약 제공하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담보로 건 링크 토큰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다 빼앗길 수도 있어. 이렇게 몰수된 토큰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 다른 노드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게 돼. 한마디로 노드들이 처음 담보를 맡긴 링크 토큰은 나중에 자신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페널티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야. 다시 입찰 과정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입찰에 참여한 노드들 중에서 체인링크가 작업을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 노드들을 추려서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제안을 해. 이렇게 해서 어떤 노드들이 데이터 수집을 맡을지 최종적으로 정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노드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전달해줄지 그 방식을 정하게 돼. 크게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해 전달하는 방법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맞춤화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세 가지 계약 조건을 다 정하면 일단 계약서 작성은 끝난 거야. 이 뒤부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 계약서를 다 썼으니 이제 노드들이 실제로 일을 하러 가야겠지? 작업에 참여하기로 한 노드들이 오프체인에서 다양한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온체인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온체인에서 집계되는데 노드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건지 중간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만약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발견되면 그런 데이터들은 폐기되고 문제가 없는 데이터들은 계약서를 쓸 때 정했던 방법에 따라 평균값으로 계산되거나 맞춤 데이터로 변환이 되지. 잠깐! 그러면 이때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 노드들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담보로 걸었던 링크 토큰을 빼앗기는 페널티를 받게 돼. 그리고 하나 더 불이익이 있는데 바로 평판 점수가 떨어지는 거야. 평판 점수가 높을수록 다음 작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때 평판 점수를 떨어뜨리는 건 꽤 큰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데이터 검증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데이터 제공 단계야. 검증된 데이터를 데이터 요청자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전달하고 데이터를 전달받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입찰 때 정한 보상을 작업에 참여한 오라클 노드들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모든 계약이 끝이 나. 작업에 참여한 노드들의 성과는 체인링크의 평판 시스템에 기록되어서 다음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작업에 참여할 노드를 선택하는 일종의 근거 자료로 계속해서 활용되는 셈이지. 고마워 우리 딸. 덕분에 체인링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했어. 근데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믿어도 되는 거야? 그럼 아까도 말했잖아. 그래서 체인링크가 탈중앙화 오라클을 만든 거라고 DON. 체인링크가 생각하는 탈중앙화 오라클의 역할이 바로 엄마가 말한 그런 거야. 엄마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취합된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 즉 신뢰가 최소화된 상태에서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실현하는 거.
중앙화된 오라클처럼 하나 또는 소수의 노드만 이용하면 노드들끼리 짜고 악의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실수로라도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체인링크 같은 탈중앙화된 오라클에서는 일부 노드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주니까 그런 걱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에 체인링크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평판 시스템도 도입했고 경보 시스템 또한 도입했어. 경보 시스템이 뭐냐면 만약 스마트 컨트랙트가 체인링크와 작성한 계약 내용이 위반된 것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경보를 울리면 판별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경보가 유효한 건지 자동으로 확인을 해. 그래서 유효한 경보일 경우에 경보를 울린 사람은 보상을 받고 경보의 대상인 결함이 있는 노드 운영자는 평판 시스템에 이 사실이 기록되게 돼.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 그래? 근데 있잖아, 딸. 체인링크를 누가 해킹하면 어떡해? 엄마는 그것도 걱정돼. 그런 건 이미 체인링크가 먼저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놨지. 초선형 스테이킹 모델을 도입해서 해킹에 드는 비용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덕분에 해킹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만약 해커들이 공격에 성공하려면 체인링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담보로 맡긴 돈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큰 액수가 필요하거든. 해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서 사실상 해킹을 할 이유가 없는 셈이지. 그렇구나. 그런데 네트워크면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속도는 느려지는 거 아니야? 맞아. 이 속도랑 확장성 문제는 체인링크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야. 최근에는 OCR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이동하는 방식을 전부 다 훨씬 효율적으로 개선했어. OCR이 뭐냐고? 이번엔 엄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10개의 물건을 따로따로 주문했다고 가정해볼게. 이때 10개의 물건은 각각 따로 포장되고 또 하나씩 따로 발송되니까 물건마다 운송비랑 포장비가 붙게 될 거야. 운송업체도 각기 다른 상자 10개를 운반해야겠지. OCR은 그러지 말고 물건 10개를 상자 하나에다 넣고 한꺼번에 포장하자는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우표랑 포장비, 운송비 모두 한 개만 운송할 때랑 거의 비슷한 비용이 되겠지? 체인링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라클 운영 비용을 90% 가까이 줄였다고 해. 온체인에서는 계약을 한 번 실행할 때마다 가스 비용을 비롯한 운영비가 발생하는데 이게 아직은 되게 비싸거든. 근데 오프체인 데이터를 취합할 때 수집한 데이터들을 하나씩 다 온체인으로 보내고 온체인을 모아서 계산하면 데이터 처리 비용이 엄청 비싸진단 말이야. 그리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온체인 네트워크도 더 혼잡해지고 네트워크 대기 시간도 길어져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반면에 OCR을 이용해서 오프체인에서 데이터를 먼저 집계하고 결과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만 온체인으로 보내면 가스비랑 운영비가 크게 줄어들고 네트워크도 훨씬 여유로워지니까 더 많은 계약들을 온체인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듯 체인링크는 OCR 같은 효율적인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그 확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 어머, 우리 딸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체인링크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체인링크는 얼마나 하나? 어디 한번 투자해볼까? 아이 참, 엄마, 나도 용돈 좀 투자할래.